자, 오늘은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룰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신기후 체제. 자, 이것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환경 문제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과 엄청나게 여러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신기후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산업 부분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발생한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 이산화탄소 산업이라든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할 때도 뭔가 하면 CO2 발생을 줄이는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O2 탄소 배출권 거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문제죠. 그래서 이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신기후 체제라는 용어가 이제 생소할 겁니다. 생소할 건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신기후 체제를 지금 실행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협약으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협약 자체가 신기후 체제입니다. 이 협약을 한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근데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일반 용어죠. 일반 용어인데 여기서 기후 변화라 그러면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기후 변화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 요즘 덜 온다, 아니면 비가 옛날보다 많이 온다, 그런 식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고 그러죠.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그것을 그냥 고유명사로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즉 기후변화 또는 이제 지구온난화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온난화 현상인 것이고, 실제 이런 온난화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를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몇십만 년 전부터 지구 온도의 변화, 몇만 년, 몇십만 년 전부터의 지구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CO2 농도의 변화, 그런 것들을 추정해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추정해내냐. 공개로 추정해내는 것은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것은 빙붕에 대한 연구입니다. 빙붕. 그러니까 이 빙하지대, 특히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가서, 특히 이제 남극에 가죠. 남극에 가면 그게 몇만 년이 되는 빙하들이 있습니다. 몇만 년 아니면 몇십만 년이 됐던 오래된 빙하. 그러니까 빙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쌓인 눈이 다져진 겁니다. 눈이 오고, 그 다음 눈 위에 눈이 또 오고, 그러면 눈이 처음에 올 때는 요만큼 올 때는 눈이 가볍죠. 가볍지만 그게 쌓이면 뭔가 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양이 많아 무겁죠. 그럼 밑이 눌립니다. 그 밑이 눌려가지고, 눈이 눌려가지고 얼음이 된 것이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덜 눌린 상태에는 그게 밀려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보이기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몇만 년 동안 쌓인 밑바닥은 그냥 얼음이죠. 그냥 완전히 딱딱한 얼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극에는 그런 이제 얼음층, 남극의 빙하들이 그런 눈이 다져져가 된 겁니다. 알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남극의 기후는 사막기후라고 합니다. 남극. 사막기후라는 것은 남극엔 비가 안 와요. 그 이야기는 눈도 안 난 겁니다. 지금 남극에는 1년 내내 뭔가 하면 눈이 오는 날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비가 오는 날도 별로 없고요. 오긴 오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얘기죠. 많은 지역이 그냥 사막기후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래 얼음이 많이 있냐 그러면 수만 년 이상 그게 적게 없지만 그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라 그러면 왔던 것이 뭔가 증발해버리면 없어지는데, 이 눈은 한번 왔는데 그 다음에 안 녹는 겁니다. 추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빙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빙하에다가 뭔가 하면 구멍을 이렇게 뚝 뚫어가지고 빙붕, 얼음봉을 채집을 합니다. 얼음봉을 채집하면
뭐 긴 거는 뭔가 하면 몇십 미터짜리 빙봉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면 밑에 빙봉의 밑에 부분은 요 정도는 10,000년 전, 요거는 20,000년 전, 30,000년 전, 40,000년 전 위치가 다 다른 거죠. 위치에 따라 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더 오래된 얼음입니다. 더 옛날 얼음이죠. 더 옛날 얼음이고 얼음 속에는 보면 우리도 냉장고에서 얼린 얼음을 보면 얼음 속을 보면 중간중간에 기포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물이 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공기 구멍이 있죠. 공기 구멍이 있는데 그 빙봉성의 공기 구멍은 그 공기는 그 시대의 공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00년 전, 20,000년 전, 30,000년 전 공기를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옛날 공기를 채집하면 그 공기에서 자 이때의 공기에서는 CO2 농도가 얼마고 산소 농도가 얼마고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도 지구온난화 현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지구의 기온이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온대기후다. 그럼 이 지역이 항상 이 정도 온도가 뭔가 하면 몇만 년 동안 계속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도 한 15,000년 전, 2만 년 전에는 빙하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도. 그러니까 빙하 지금 간빙기죠. 간빙기가 이제 빙하가 물러나고 따뜻한 기간입니다. 그럼 한반도 전체가 빙하로 얼음으로 덮여 있다가 지금 이게 따뜻해져 가지고 녹아 가지고 지금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살게 된 것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지구 온도는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온도가 좀 높아졌다. 그게 그런 주기적인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이냐? 아니면 인간이 뭘 잘못해서 만든 사고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은 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온난화는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측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 주기적인 지구 변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빙하기가 4차 간빙기죠, 그죠? 그런 변화에서의 온도 상승이 아니고 최근 그러니까 1, 200년 내에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오르느냐? 지금 최근 왜 온도가 올랐냐 그러면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뭐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죠. 이것도 하는 추정일 따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거의 최대 다수의 그 지지를 얻고 있는 견해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산하 세계적인 기구에서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해본 결과 결국은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현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즉 온실가스가 왜 증가했느냐?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했는 거죠. 많이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석유나 석탄을 떼게 되면 거기서 뭐 시꺼먼 연기가 나오죠, 그죠? 그게 CO2입니다. 탄소가 나온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온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메이저가 CO2입니다. 그게 많이 나옴으로써 그게 바로 온실가스고 이 온실가스가 많아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뭐 항상 뭔가 하면 그런 이제 뭐 이 석탄이 타고 아니면 자연적으로도 뭔가 하면 산불이 나기도 하고 나무가 타고 그런 건 항상 발생합니다. 인간이 살기 이전의 지구에서 항상 발생했죠. 발생했지만 뭔가 하면 그것들은 또 자연스럽게 지구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 지상에 공기에 방출된 것들은 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것이 그 숲을 통해서 많이 흡수가 됐죠. 그러니까 바다의 그 플랑크톤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숲을 통해서 숲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소위 광합성 작용이죠.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밤에 숲에서 나무에서 그러니까 CO2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소위 이 나무가 크면서 대신에 그 중에서 공기는 또 빼버리는 공기는 내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숲이라는 것은 풀이라는 것은 이 식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지구 전체의 이 공기의 농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숲이 하는 기능이고, 또한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 눈에는 안 보이죠. 조그만 플랑크톤도 맨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랑크톤은 뭔가 하면 그 식물보다는 식물과 동물의 중간 정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지가 크는 거죠. 탄소를 먹어, CO2를 먹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뱉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커져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바다라는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숲이 뭔가 하면 농업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먹는 기능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산은 그대로죠. 산은 그대로인데 많은 논밭이 있죠. 많은 농가 밭이 있는데, 저 평지에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그런 거는 옛날에는 다 숲이었던 거죠. 숲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저기 화전민. 화전민이라는 것은 산을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밭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화전. 불로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불을 내가지고 나무를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밭을 만들어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이 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탄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없앴기 때문에 소위 CO2를 먹는 그런 기능을 죽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숲이 파괴되면서 CO2를 줄이는 기능도 많이 약화됐다.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제일 지구의 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존을 이야기하죠. 아마존이 그 산림 이 축적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제일 그 울창한 숲이죠. 그런데 그쪽 지역도 지금 개간을 많이 하면서 숲이 파괴되고, 그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간들이 많아지고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은 땅이 개간되고 농사 짓다 보니까 숲이 많이 줄은 거죠. 그런 것이 CO2, 화석연료를 태운 CO2를 흡수하는 기능도 많이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CO2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떤 정도 온난화가 됐느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유엔의 이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뒤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그걸 관장하는 기관이 유엔입니다. 유엔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유엔에서 어떤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이게 어떤 이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연구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을 끌어모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팀, 그 연구팀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인정한 견해는,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0.6도 정도 상승했다. 그죠? 19세기 후반 이후에 연평균 0.6도 정도 상승했으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전반까지는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을 변화는 이제 자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화산의 폭발, 그런 게 있습니다. 큰 화산이 한번 폭발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 엄청난 가스가 나오죠. CO2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분출된 그런 화산가스. 그게 뭔가 하면 온실가스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뭐 온실 효과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 열이 나와 가지고 공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커먼 공기가 나오면서 태양을 가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온난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연적인 현상이고, 지구 자체의 그런 자연적인 현상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걸 보는 거죠. 문명인 것이고, 그건 인간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이라는 것은 소위 1950년대, 60년대부터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기간이죠.
그때부터는 인류 활동이, 이전까지는 이제 인류 활동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인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시킨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를 더 괴롭히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제기된 것은 사실은 시작은 이겁니다. 72년 로마 클럽 보고서입니다.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공시가 됐는데, 이 로마 클럽 보고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리포트인데, 이거는 국제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의 굉장한 부자가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소위 우리 지구를 위해서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 지구의 뭔가 문제점이 뭔지,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자 라고 생각해서 연구팀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톱들을 끌어모았죠. 엄청난 돈을 주면서 세계적인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 세계적인 석학을 모아가지고 난상 토론을 좀 시켜가지고 연구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로마 클럽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 사실은 제일 크게 지적된 것은 온난화 현상보다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먼저 지적했어요.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제일 메인 팩터는 화석연료 고갈이다 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화석연료를 쓰고 있다. 지금 화석연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유죠, 그죠? 석탄과 원유입니다. 석탄과 원유. 특히 원유 사용량이 70년대는 비약적으로 늘어났을 때입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원유 매장량은 빤한데 화석연료를 저렇게 지금 현재 뽑아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저거 한 20-30년 있으면 다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석유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내에 우리는 화석연료의 고갈 시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된다. 라는 주장이 사실은 로마 클럽 보고서의 주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CO2가 많이 발생되고 지구온난화도 지금 심해지고 있다. 라는 걸 부가적으로 이야기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이제 40년이 지났죠. 그죠? 40년. 이 보고서에서는 30년 뒤에 화석연료가 고갈될 거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화석연료를 옛날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가 들어본가 하면 그때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매장량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원유 매장량은 그때에 비해서 한 몇 배나 됩니다. 그만큼 빼쓰고 나서 뭔가 훨씬 더 많이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로마 클럽 보고서는 그런 이제 화석연료 고갈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굉장히 히트를 찍는 것이 보고서 나오고 뭔가 하면 1년도 안 돼가지고 1차 석유 파동이 났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가가 10배 이상 올라온 거죠. 1차 석유 파동은 사실은 화석연료 고갈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그 싸움 때문에 난 거죠. 중동 지역의 싸움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한테 그 3일 전쟁인가 박살나고 난 뒤에 아랍 쪽에서 물다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 보복으로 자기들이 팔던 원유에 대해 가지고 오페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버렸던 거죠. 그 때문에 이제 1차 석유 파동이 난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였죠. 이야기가 나는데 처음에 한번 그거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효력이 컸더라는 얘기죠. 소위 그 담합의 효력, 그 다음에 이 독점의 효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이런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의 고갈 문제가 나온 이후에 원인이 뭐든지 간에 유가가 갑자기 그렇게 오르고 나니까 야, 지금 진짜 화석연료 고갈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 고민을 했는데, 자, 지금 지나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지금은 왜 그 화석연료 고갈이 걱정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왜 그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왜 바뀌느냐. 제일 큰 차이는 기술 변화를 강구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때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그 석학들이 모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도 훨씬 더 많이 지금 뽑아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매장량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것은 기술이 변화하면서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런 채굴 능력 아니면 이 유전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더 좋아진 거죠. 그런 식의 변화를 간과했는 거죠. 간과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제 고갈론들이 잘 나옵니다. 고갈론들. 원자재에서는 원자재가 고갈될 것이다 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고갈된다 그러면 갑자기 난데없는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갈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 것이, 고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급되는 양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고갈되기 전에 딴 걸로 바뀝니다. 석유, 원유 싸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오르면 이제는 안 쓸 겁니다. 안 쓰고 뭔가 하면 태양광을 쓰게 되는 겁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쓰는 겁니다. 이게 다 과학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원자재 하나가 뭔가 하면 절대적인 원자재가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결국 가격 문제라는 거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로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선지자 아니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만 생각하고 경제를 모르고 자기 분야의 과학적인 부분만 생각해가지고 고갈 문제를 자꾸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고갈 문제는 그렇게 할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었고 사람들의 크게 화제됐던 유명한 보고서인데 주 내용은 사실은 틀렸어요. 주 내용은 틀렸고, 그러나 보조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온난화 현상이 뒤에 이제 크게 더 이제 여기에 조명을 받게 된 거죠. 조명을 받게 됐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뭐 이걸 보다가 이후에 85년에 세계기상기구하고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게 100% 확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뭔가 혐의 중에서 뭔가 하면 아마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다. 거죠.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소위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88년에 지구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구성되고, 지구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행해집니다. 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그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걸 시작한 거죠. 또한 여기다가 뭔가 하면 88년에 미국 나사에서 미국 의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하죠. 의회에 나사에서마저도 보니까 이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 환경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그 발언을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이슈도 1980년대 이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슈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온난화가 됐느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400년에서 500년 정도의 주기로 해가지고 1.5도 범위 내에서 계속 변화했습니다. 아까 말한 빙봉 연구 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보면, 아니면 이제 나이테 오래 살았던 나무들 뭐 온갖 걸 가지고 다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그러니까 1.5도 정도는 더 떨어졌다가 더 오르다가 그렇기도 하더라는 거죠. 몇백 년 내에, 몇만 년 내에는 비대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빙하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 간빙기가 오고 그때는 차이가 훨씬 더 심하겠죠. 간빙기 내에서도 몇백 년간에는 이런 정도 변화는 생깁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기였습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현상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지구 자체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은 1800년대는 280 ppm입니다. ppm인데, 이게 요 어떤 면적 내에 파티클이 280개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이것도 빙봉 연구에서 이런 걸 이제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1958년에는 이게 315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2000년에는 367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들이 이걸 비롯해 가지고 메탄, 일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다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이 온실이라는 것이 이제 덮어가지고 뭔가 하면 열이 빠지는 것을 막는 거죠. 열이 들어오는 것은 해는 들어오는데 이제 열이 빠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막으면 그 온실 안은 따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뭔가 하면 그런 이런 가스들이 뭔가 하면 그런 비닐하우스에 아니면 유리하우스의 온실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 온실 효과가 더 높아져 가지고 그 구름 밑에 있는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온난화의 주범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된 것은 뭐 실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사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연소, 산림 파괴 등이 인간 활동이 온실가스를 급등하게 했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는 사용 안 했죠. 2차 산업 앞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 이제 그 이야기했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에너지원은 사람의 힘과 그 다음에 동물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CO2가 뭐 별 문제가 안 됐죠. 그 화석연료라는 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기관이라는 것을 고안을 내고 난 뒤부터 이제 전기기관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석탄을 파가지고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서는 그걸 이제 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원유를 뽑아낸 겁니다. 기름을 뽑아낸 겁니다. 자동차를 석유로 떼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기에는 너무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고 힘들죠, 그죠? 거기서 뭔가 아마 석유 대신에 훨씬 더 깨끗하고, 다루기 쉽고, 이 에너지 농도가 높은 이제 원유, 정제를 통해 가지고 휘발유를 이용해 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이런 화석연료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렇게 비약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 사용 안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산림 파괴. 아까 말한 대로 지구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식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식량 재배를 위해 가지고 많은 땅을 재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 나있지만 또 하나가 있죠. 육식의 증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보다는 잘 살죠. 잘 살고 잘 먹죠. 뭐 당뇨병이 요즘 문제가 되는데 당뇨의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탄수화물입니다. 쌀이나 밥이나 밀가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제일 큰 그 덕은 사실은 곡물입니다. 곡물이 사람의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고기는 사실은 고기나 채소는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집약적으로 쉽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 재배가 많이 되면서 지구에서 인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곡물 가지고 먹고 살았죠. 먹고 살았는데 이제 더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기 맛을 들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고기는 그 감히 먹지도 못했었죠. 못하다가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소고기 먹다가 이제는 돼지고기 먹다가 이제 소고기까지도 먹고 뭐 한우도 먹고 그런 거죠. 자, 옛날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이제 고기가 또한 이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 가지고는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 곡물을 재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은 뭔가 하면 풀 뜯어먹고 고기를 키우지 않는 거죠. 소나 돼지, 소를 키우는 걸 풀 뜯어먹어 키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뭔가 하면 이 울타리 내에서 키우죠. 울타리 내에서 재배했던 양식을 줘가지고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 산림 파괴도 많이 되고 있고, 미국 농지에 아마 거의 한 7, 80%는 옥수수입니다. 밀가루는 얼마 안 돼요. 밀은 얼마 안 되고 옥수수입니다. 그 옥수수 용도는 뭐냐? 소 키우는 용도죠. 소 키우는 옥수수용으로 미국 농지들의 대부분이 쓰여지고 있다. 그렇죠?
대두, 아니면 콩.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일 큰 그 농산물이 콩입니다. 콩. 왜 중국은 콩을 사느냐? 그 콩 가지고 소를 키우니까요. 소의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산림 파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소가 방귀를 많이 낀다 그러죠. 소 방귀라는 것이 거기 엄청난 양의 그 소위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이제 되새김질을 하니까, 되새김질을 하면서 뭔가 하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소화가 뭔가 하면 인간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이 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방구를 많이 끼는데 그게 온실가스. 그 양이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이런 산림 파괴뿐만 아니라 소위 소를 키우기 위한 방구, 이런 것들이 또한 이 온실가스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난 112년 동안에 1900년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0.9도 올라갔습니다. 0.5도.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 어떤 데는 0.69도, 어떤 데는 1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패턴을 본다 그러면 이제 북반구는 고위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해양보다 육지가 더 빠른 온도 상승을 나타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상식적이겠죠. 바다는 대부분 뭔가 하면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바다는 그러고 전 세계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화가 적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땅은 열이 식고 그 다음에 열을 머금고 그게 좀 빠른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보다는 이 땅이 뭔가 하면 온도 변화가 더 심하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더 심하더라라는 것은, 이제 지구가 이제 이 적도 부분이 영도죠, 그죠? 영도는 적도 부분은 대부분 땅이 별로 없어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전체 면적의 전체 위치에 비해 가지고 땅의 면적이 넓죠. 넓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온난화 현상이 심하더라. 그게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기온 상관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 세계 기후 변화, 이 빨간 선이 뭔가 하면 이제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인데, 온도가 뭔가 하면 뭐 평균 온도, 연평균 온도죠. 연평균 온도가 뭐 직선적으로 쫙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 보면 어떤 때는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많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도라는 것은 여기죠. 평균이 여기고 여기서 이제 편차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다. 올라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그 추세 자체가 뭔가 하면 50년대 이후, 20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기, 여기 심해져 빠르다는 거죠. 요 정도 오르는 것은 지구 자체의 자연적인 현상에서 변화가 요 정도는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빠르게 오르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간섭 때문에 발견된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온도 변화 그림에다가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제 매년 들쑥달쑥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솔리드한 라인이 되죠. 그죠? 직선 라인이 되죠. 그걸 쭉 그려보니까, 물론 좀 겹치게 그려보니까 이 트렌드가, 추세가 거의 같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추세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력한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추세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 현미점으로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가 많아지니까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 결과 세계 기후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 온난화가 좀 되면 뭐가 문제냐 하죠. 뭐 우리나라로서는 아니 옛날보다 뭔가 더 따뜻해져가 좋더라 라고 생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농사를 못 짓는 데까지도 뭔가 늦게까지 농사 질 수 있고, 뭔가 하면 뭐 이 강원도에서도 요즘에는 뭐 사과까지 재배하고 있고, 좀 있으면 뭐 강원도에서 열대 과일까지도 재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과는 뭔가 하면 저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에서는 사과가 잘 안 돼요. 사과는 일교차가 심해야지 그 달게 맛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일교차가 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남부지방 쪽에는 뭔가 하면 일교차가 가을에도 뭔가 하면 안 춥죠. 일교차가 안 심하니까, 빨리 안 추우니까.
사과가 당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 강원도 쪽에는 지금 이제 뭐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 덕에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따름이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그냥 문제는 꽤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뭐 유리하게 되는 데도 있고 불리하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불리하게 되는 데가 있는데, 유리하게 되는 데는 빼고 이제 불리하게 되는 데를 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죠. 불리하게 되는 데를 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남북극을 포함한 지구 전체의 변화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 지역이 감소하고 일부 섬들이 침수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북극의 빙하. 왜냐하면 북극의 빙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죠.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소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빙하, 바다 속에 있는 얼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바다 위에는 요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녹아봐야 그 얼음이 있던 것이 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 굳이 더 늘었다 그러면 바다 위에 올라와 있던 요 부분이 뭔가 하면 더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얼음의 비중이 물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북극에서 소위 바다에 떠 있던 빙하가 녹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의 물량, 그러니까 바다의 물 높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땅 위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만큼이 다 물이 높아지는 거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북극은 뭔가 하면 이건 다 바다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 거죠. 그러나 남극은 대륙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륙이죠. 대륙이고 거기에 뭔가 하면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제 점점 좀 바다로 내려가 가지고 깨져 가지고 녹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그게 해수면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에서도 뭔가 하면 북극에 있는 빙하는 문제가 안 되지만 뭐 대륙들이 있죠. 큰 땅덩어리들이 있죠. 뭐 저기 그린랜드, 말이 그린랜드지, 그린랜드라는 땅덩어리는 뭔가 하면 그 위가 다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지구 전체에 뭔가 하면 해수면이 한 30cm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위에 많은 물이 있습니다. 많은 물이 얼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녹으면 지구 전반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해안 지역은 침수가 되죠. 즉 바닷가가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섬들은 침수돼 가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물속으로 퐁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신혼여행지가 몰디브, 그러니까 인도양에 있는 뭐 바다섬, 산호섬 뭐 그런 것들, 아주 진짜 우리 그림으로 보면 진짜 그림 같은 그림이 있죠, 그죠? 파란 바다 속에 뭔가 하면 이렇게 섬들이 있고 조그만 이제 나무로 된 이런 오두막이 있고, 개인 비치들이 다 있고 그런 데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뭔가 하면 최소 100년 내에는 다 물속에 퐁당 빠질 거라고 봅니다. 바닷속으로.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로 뭐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땅 좀 팔아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협약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아니면 이제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섬나라, 특히 산호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침수돼 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나라까지도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문제인 거죠. 2000년 7월 나사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내려서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했다. 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되네. 그러니까 벌써 지난 100년 동안에 이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 오른 것만 해도 23cm 높아졌다. 그리고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지금 2m씩 얕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2m씩 얕아지고 있다는 말은 두께가 얼마나 높, 몇백 미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백 미터 되는 높이의 이제 빙하가 있는 거죠. 그게 얕아지면서 녹으면서 1년에 약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섬이나 해안이 가까운 도시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섬 자체가 그냥 퐁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또 뭐 이런 게 나오죠. 북극곰이나 펭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나 식물한테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봅시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소위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북극에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곰이 오갈 데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진도 뭔가 하면 이 옆이 다 안 보여가지고 뭔지 몰라요. 잘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잡아먹고 그냥 뭐 이만하면 그래도 건강 상태는 좋죠.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북극곰을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제최대 피해자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데 책을 보면 최근 한 50년 내에 북극곰의 개체가 한 두세 배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북극곰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개체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옛날보다 인간들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덜 곰을 잡아먹고 잡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곰의 환경을 좀 더 신경을 쓰니까 훨씬 더 곰은 더 늘어났다. 멸종이 아니라 뭔가 하면 개체가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 러시아 북쪽 지역에서는 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죠. 곰이 사람 사는데 자꾸 나타나고 러시아 북쪽이라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북쪽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곰이 뭔가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이미지가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걸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상징은 조금 그 배경을 보면 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들이 우리가 이런 걸 들고 있죠. 그죠? 이런 걸. 그러니까 좀 더 키울까? 이런 것. 자, 이 신사는 남극에만 있죠. 그죠? 남극. 남극에 있는 신사 펭귄이죠. 이 펭귄이 이제 지금같이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 남극 대륙이 다 뭔가 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펭귄이 이런 데서 살게 되는 그러면서 펭귄이 멸종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제 경고로 이 광고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냥 상징적인 그냥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이제 드는 대표적인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면, 뭐 이런 사진이죠. 그죠? 자, 지구가 왜 온난화 되느냐?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공장의 꿀떡에서 나오는 연기. 이게 이제 그 온실가스다. 거죠. 이 매연, 온실가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이 석유화학 이 플랜트들입니다. 정제 공장들이죠.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지구온난화. 사진도 색깔이 굉장히 뭔가 하면 이게 사진의 색깔을 조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둡고 뭔가 하면 좀 무섭게 좀 만들어 놨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온난화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림들입니다. 사진들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인데, 해봅시다. 그래서 뭐 곰이나 펭귄을 비롯한 여러 동물이나 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데 현실적으로 멸종 위기는 아닙니다. 뭐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피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엘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 그러니까 뭐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면 엘니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요즘 심하죠. 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 이변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라는 주장도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근데 뭐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신빙성은 조금 약해요. 몰랐어. 지금 그래도 모르는 기후현상은 다 지구온난화라고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관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가뭄도 온난화, 홍수도 온난화 뭐냐는 거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라고 그러는데도 뭔가 하면 겨울에는 더 춥더라. 또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온난화가 나면 그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차가 더 심해지더라. 라고 또 다른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모르고 있는 건 많은데 분명히 온실가스 효과라는 있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절대적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난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UN 차원에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기후변화 협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단계에 와 있죠. 그럼 그 추진 협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UN 차원에서 했는 것은 뭐 88년에 뭔가 페날에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패널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차원에서 어떤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이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것이 이겁니다.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풀네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92년 6월 리우, 그러니까 브라질 리우자네이루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94년 12월 3월 21일 발효해가지고 94년까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교토 협정 이전까지 이제 이 협약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협약이 이제 발효돼 가지고 유지됐죠. 자, 이 협약의 내용은 이 협약에 가입한 가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또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겁니다. 줄이자. 우리는 먼저 그러면 얼마나 지금 줄이는데 얼마나 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 향후 얼마를 줄일 것이냐 라는 것을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축시킨다. 이제 이런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3년 12월 이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해가지고 94년 3월부터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는데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로는 CO2,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탄산가스의 인위적인 배출량이 가장 많은 탄산가스 CO2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뭔가 너무 복잡하면 힘드니까 일단 CO2부터 잡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걸 이산화탄소 줄이는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점을 맞췄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일단 이게 가장 초기적인 협약이었는데 이거는 아직도 뭔가 하면 요 가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상징적인 협약이었습니다. 상징적인 협약으로 자 우리 상태를 공개를 하고 줄이자라는 이야기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면 실제 지키냐라는 이야기죠. 상징적인 협약이었고 실행이 잘 안 됐습니다. 나라별로 그러면 과연 얼마나 했느냐 보면 뭐 정보 공개는 했습니다. 했는데 감축하는 노력이 잘 안 보였어요. 왜 그러냐? 감축 목표 세우고 강제하는 아니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실제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했고 실행은 잘 안 됐다라는 것이 이제 이 협약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협약이 그런 식으로 좀 물렁물렁하니까 조금 더 강화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여러 논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전시킨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그러니까 일본 교토에 모여가지고
소위 라운드 테이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이제 룰을 또 만들었죠.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협약이 지적됩니다. CO2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소, 탄소, 불화유황 등 6개를 이제 온실가스라고 지칭합니다.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뭔가 하면 이 온실가스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스랑설레를 했는 겁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6개를 분류하죠. 근데 그 다음에서는 다시 이제 하나로 바뀝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6개를 분류를 하고 이 6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하자라고 합니다. 줄이는 거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목표를 만들자. 그냥 두리뭉실하게 줄이자 그러면 뭐 얼마나 줄일 것이냐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라별로 목표를 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이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에 90년에 배출한 양에 비해 가지고 평균 5.2%로 감축한다라는 겁니다. 90년의 양이라는 것은 이 회의가 97년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나라들이 다 데이터가 있는 나라가 이 90년입니다. 뭐 91년, 92년 정도까지 냈겠죠. 그러나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개선하기 편하니까 90년 기준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양에 비해 가지고 한 5.2% 줄이자. 지금부터 향후 뭔가 하면 20년에 걸쳐서 90년 대비 2008에서 2012년 이 4년 평균이라는 거죠. 4년 동안에 여기에 비해 가지고 한 5.2% 온실가스를 줄이자.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 나라만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협약으로 전 세계 나라들이 뭐가 협약을 하는데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제일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제 문제입니다. 자,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구에 CO2를 제일 지금 다 뿌리는 거 아니냐. 경제 발전하면서 다 뿌리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시작하려는 거죠. 개도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를 시작하려는 것이고, 그럼 막 시작하려는데 지금 당장 CO2 없는 경제 발전을 시키라. 너희들은 경제 발전 하지 말고 그냥 원시적으로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개도국에 마저도 그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개도국은 뭔가 하면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의 가치가 덜하죠. 뭐 선진국들도 옛날에 못 살 때는 다 그랬습니다. 뭐 산업혁명 때는 소위 이제 그 런던의 공기라는 것은 옛날에 사진이나 그림이 있습니다. 항상 시꺼멓습니다. 런던의 공기는. 석탄을 떼니까 뭐 전체가 다 시꺼멓죠. 석탄 연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면 흰옷을 끊어가면 금방만 새까매지는 그런 게 영국의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시골 사람들이 영국 런던에 와서 보면 이 런던의 그 시꺼먼 공기가 소위 도시와 발전의 공기다 라고 생각해가 좋아했던 거죠. 옛날에 모를 때 그랬다는 겁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내가 젊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동차를 새로 사면 자동차에서 세차 냄새가 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 사면 세차 냄새가 나가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뭔가 포르말데히드, 그러니까 이 접착제 같은 데서 나는 그런 냄새고 그게 환경 호르몬으로 굉장히 나쁜 냄새인 겁니다. 아파트도 뭔가 새 아파트 들어가면 새 아파트 냄새 난다라는 이야기만 했죠. 그거는 사실은 좋은 냄새가 아니라 굉장히 몸에 나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뭔가 하면 그게 좋은 냄새로 좋은 새 아파트, 새 자동차의 그런 냄새로 사람들이 즐겼던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자재를 안 쓰죠. 그런 이제 접착제를 안 쓰면서 그런 냄새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뭐 옛날에 뭔가 하면 그 발전 초기에는 다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선진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참 미개한 사람이다. 라고 매달릴 건 아닙니다. 다들 그런 걸 겪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아주 이 산업화가 안 된 나라에서 산업화 초기에는 뭔가 하면 석탄 같은 싼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수소가 없고 CO2가 좀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좋은 연료, 휘발유를 쓰기도 하고 이제 디젤을 쓰기도 하고 더 나가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걸 쓸 수 있는 그걸 지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그걸 지어 가지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하라 그러면 소위 개도국은 그냥 경제 발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주장이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한테 이 고비용,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깨끗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다 고비용입니다. 비싼 겁니다. 비싼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다 라는 이야기를 봐야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선진국들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개도국은 이런 강제를 안 시키는 걸로. 선진국만 우리가 일단 모범적으로 줄이자라고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비준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발효되는 97년 당시 이때 개도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개도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협정에 가입은 했지만 가입해가 비준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해야 될 의무는 일단 없었습니다. 없고 의무는 이런 나라들만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이때 이만큼 줄였느냐? 결론은 안 줄였다는 이야기죠. 줄이자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뭔가 하면 안 줄이는데 가지고 아무런 뭐 국가가 시작해서 처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협의한다 그러면 아 좋은 게 좋지 그러고 오케이 그러놓고는 가가지고는 안 지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뭔가 하면 협약을 해놓고는 들고 가서 그 나라에서 비준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가 미국이 그랬어요. 사실은 비준도 안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뭔가 하면 기업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바꾸려 그러면 고비용이 되는 겁니다. 선지국 기업마저도 이렇게 바꾸려 그러면 고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유럽은 비교적 이걸 잘해요. 라는 것은 뭐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높고 도시가 많이 근접해 있고 그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것이 유럽의 중심이 되는 데가 뭔가 하면 알프스죠.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눈으로도 뭔가 하면 그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비교적 많이 이것을 뭔가 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보면 상대적으로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얘들은 지구 온난화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장도 더러운 공기를 많이 내지만 뭔가 하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공기가 희석이 되면서 뭔가 하면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회의 가가지고 오케이 하고는 나서 안 지키더라. 라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협약으로 맺어도 이게 안 지키니까 실제 별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까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의 이제 그 입장차 이야기해서 아마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존. 아까 이제 뭐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산림들이 소위 개척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개척하면서 그게 농지로 바뀌면서 지구 허파가 줄어들고 있다. 즉 CO2를 분해해주는 그런 지구의 엄청난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이제 선진국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주장이고 운동들인데 실제 이제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왜 우리가 하는 얘기죠. 왜 우리가 그렇죠? 이것도 뭐 브라질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지금 뭐 좀 어중간한 위치는 있지만 실제 뭐 일부에는 선진국이지만 브라질도 많은 그 지역에서는 후진국적인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브라질 아마존 지역은 완전 그 선사시대 지역들이 많죠. 그 원시 그 지역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개발업자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뭔가 하면 그런 이해관계들이 많이 엉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불타고 있습니다. 불태워 가지고 뭔가 하면 그걸 농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뭔가 하면 그러면 브라질 보고 세계사회에서 브라질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브라질에 대해 가지고 뭔가 보존을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이 아마존 살리는 차원에서 뭔가 돈을 주고 대신 아마존은 보호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이제 그 합리적인 접근인 거죠. 실제 따져본다 그러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유럽이라는 것이 뭐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이 다 게르만 지역 옛날에 그 지역이 다 숲이었습니다. 엄청난 숲이었죠. 독일 지역이. 엄청난 숲이었고 빽빽한 숲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용맹한 로마 세력이 그 지역은 결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전쟁을 하면서 뭔가 숲으로 들어가 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숲이었는데 그 숲의 많은 부분을 지금 개간해가지고 농지로 쓰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륙이라는 것이 그 넓은 대륙이 처음에 미국의 그 신대륙도 아니지만 뭐 미국의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그 아메리칸이 살고 있었죠. 그게 유럽 사람들이 처음 가보니까 뭔가 하면 진짜 광활한 숲이었다고 합니다. 그 광활한 숲을 다 지금 개간해가지고 농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뭔가 하면 그 숲을 다 없애고 농지로 쓰고 있으면서 왜 브라질 우리나라 보고는 뭔가 하면 숲을 그냥 그 농지로 못 쓰게 하느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온난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양쪽이 뭔가 하면 이 이익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포스 하려고 그러면 먼저 발전을 했던 선진국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도국의 살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개도국에서도 이 비용을 내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이제 브라질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용을 내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브라질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도로 안 쓰고 딴 용도로 쓰는 정치인들이 많더라. 라는 것이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바에 우리 돈 못 내겠다라고 지금 노르웨이에서 이제 다시 돈 주는 것을 중단시켰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어쨌든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 진짜 이 서로 다 이 의견을 합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잘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유지된 것이 이제 신기후 체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좀 남은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